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곧 40이 되는 여자입니다. 이혼을 하기 전까진 나이가 들면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 출산을 하고 부부가 아이를 키우며 함께 늙어가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이나 남들과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살아왔고 그랬기에 제 인생엔 이혼이란 없을 거라 생각했죠. 일반적으로 다들 그러하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는 것은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만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노력과는 상관없이 나쁜 일은 일어났고 제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도 그 피해와 충격은 고스란히 제 몫이더군요. 그래도 지금은 사람 사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한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방 안에서만 지냈던 시간도 있었어요. 이혼 한 번 했다고 제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닌데 그땐 남편의 배신이 제 인생 모두를 뽑아버린 기분마저 들더군요. 통쾌한 복수 한 번 하고 훌훌 털고 제 갈 길 가시는 분들도 꽤 있던데 저는 그게 왜 그렇게 힘들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은 잘 지내고 있고 그때를 떠올리면 슬픔이나 화보단 헛웃음이 나곤 하는데요. 그러면 다들 궁금하실 테니 거두절미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많고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나이에 비해 진급이 빨라 직급은 과장님이었고요.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시모는 이게 또 불만인 듯 하더라고요. 친구들이나 친인척을 만나면 우리 며느리 대기업 다니는 거 알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 라고 자랑을 하면서도 꼭 제 앞에선 기분 나쁜 말을 하곤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어떤 회사에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다. 네? 아, 네. 그렇죠. 우리 아들이 과장님인 건 잘 알고 있지? 너는 고작 해야 대리이고 말이야. 대기업 다녀도 직급 차이가 있으니 우리 아들 무시할 생각은 하지도 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는데 시모는 매번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더라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죠. 드라마에서나 보던 대사를 당연하다는 듯 읊어대기도 했습니다. 너, 우리 아들 아침밥은 해주고 있지? 간단하게 같이 먹고 있어요. 죽이나 삶은 고구마, 달걀, 과일 같은 걸로요. 뭐? 그거 먹고 나가서 일을 어떻게 하니? 밥, 국, 반찬 3가지는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처음엔 그렇게 차렸는데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챙기고 있어요. 남편도 이 편이 더 좋다고 하고요. 우리 아들이 그게 정말 좋아서 좋다고 하는 거겠니? 다 네 눈치 봐서 그러는 거지. 아, 너 우리 아들 와이셔츠는 날마다 다려주고 있지? 드라이 맡기면 다 다려서 가져다 줘요, 어머님.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남편이 직접 다시 다리고요. 이것 봐라, 이것 봐. 너, 아녀자가 돼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지 않니? 맞벌이 한다고 해도 넌 주부야, 주부. 집에서 남편 뒷바라지를 잘해서 남자가 나가서 큰 일을 할 거 아니니? 헛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남편이요. 총각 때도 아침밥은 얻어먹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제가 차려주는 아침밥도 부담스러워서 소화가 안 된다고 간단하게 먹자고 먼저 했었고요. 아들 식습관을 그렇게 잡히게 한 사람이 며느리 한번 잡아보려 아침밥 타령을 하는 상황이니 웃음이 날 수밖에요. 거기에다 와이셔츠도 마찬가지예요. 양복뿐만 아니라 본인 빨래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습관이 들어 제가 건드리면 그게 더 불편하다고 했던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이렇듯 시자를 달고 나자 시모는 폭군과 다름이 없었고 이럴 때마다 남편이 나서 주었어요. 엄마, 내가 웬만하면 듣고만 있으려고 했는데 적당히 좀 해. 내가 뭘 어쨌다고 나한테 이러니?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인데. 다 날 위한 말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리고 엄마도 내 아침밥 안 해줬잖아. 그거야. 아침을 해줘도 네가 제대로 안 먹으니까 그렇지. 나라고 해주기 싫어서 안 한 줄 알아? 집사람도 마찬가지야. 신혼 때는 아침 차려줬는데 내가 속 불편하다고 안 먹었어. 그러니까 더는 아침 가지고 뭐라고 좀 하지 마. 그리고 내 양복은 내가 챙기는 게 편하니까 그것도 뭐라고 하지 말고. 넌 엄마가 무슨 말만 하면 네 마누라 편들기 바쁘더라. 편들만 하니까 들지. 엄마,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중소기업이랑 대기업이랑 비교가 돼? 그냥 대단하다 우리 며느리, 장하다 우리 며느리 하면 되는데 왜 매번 트집 잡아서 이 사람을 괴롭혀? 이 엄마는 다 우리 아들 생각해서 그런 거지. 괜히 마누라한테 기도 못 펴고 살까 봐서. 이 사람이 그럴 사람이야? 오히려 나한테 우리 남편이 제일 잘났다, 최고다 하면서 나 지켜 세워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앞으론 그러지 좀 마. 아들 이혼 당하는 꼴 보기 싫으면. 이렇게 남편은 늘 제 편에 서서 저를 보호해 주었고, 이런 남편이 있었기에 시모의 시비를 웃으며 넘길 수 있었습니다. 가끔 있는 시모의 문제만 아니라면 결혼 생활은 제가 꿈꾸던 생활과 가까웠어요. 출근을 해선 각자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고 퇴근하고 집에서 만나 함께 저녁을 먹고 시시콜콜 이야기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이 참 행복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출장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평가 있는 거 알고 있지? 그것 때문에 당신 요즘 바빠서 매일 야근이잖아. 이번 일 제대로 해내기만 하면 진급은 따놓은 거나 마찬가지라서 한동안 바쁘기도 바쁘고 출장도 잦을 거야. 아마 주말에 출장을 가는 일이 많을 건데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주말에? 나는 괜찮은데 당신이 피곤해서 어떡해. 어쩔 수 없지. 나도 나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잦아진 야근에 주말 출장까지 남편이 수상하긴 했어요. 거기에다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예민해져 다투는 날들도 생겨났고요. 저희가 특히 날을 세워 다투었던 건 임신 문제였어요. 저는 테스트기를 확인할 때마다 실망스러움에 눈물이 다 날 지경인데 남편은 남의 집 이야기 듣듯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또 아니네. 매번 기대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아닌 거 확인하면 속상해. 다음엔 되겠지 뭐. 저에겐 시선 한번 주지 않고 기계적으로 딱 저렇게 말하는데 욱하고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보, 지금 다른 집 이야기해? 우리 이야기하잖아. 이번에도 임신 아니라고 나만 속상해? 나도 속상해. 그런데 나까지 울고불고 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달라지는 건 없어도 관심은 좀 가져야 할 거 아니야. 당신 이렇게 무관심한 모습 보일 때마다 나 섭섭해. 아, 진짜. 나 바빠서 힘들어하는 거 당신 눈엔 안 보여? 잠잘 시간도 부족하고 주말엔 쉬지도 못하고 출장 다녀. 그런 나한테 이렇게 징징거려야 해? 징징?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내 입장에선 당신한테 위로 정도는 바랄 수도 있는 거잖아. 위로도 내 상황이 좋아야 할 마음이 생기는 거야. 나도 힘들어서 예민한데 당신까지 옆에서 계속 우는 소리 하면 나도 지쳐. 나도 힘들다고. 나만 좋자고 임신 준비해? 나만 원해서 임신 준비하는 거냐고. 당신이 먼저 이야기 꺼내서 시작한 준비인데 왜 나만 이렇게 마음고생, 몸고생 해야 하냐고. 그렇게 힘들면 하지 마.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까짓 임신이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 못 살게 굴어? 그래, 그만하자, 그만해. 나도 이 문제로 당신하고 다투는 거 지긋지긋하다고.
이쯤엔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한 터라 한번 다투기 시작하면 상처되는 말이 오가기 일쑤였고,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변해버린 남편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얼굴이 점점 더 헬쑥해지고 일거리를 집으로 가지고 와 새벽까지 일을 하니 의심은커녕 안쓰러운 마음마저 들더라고요. 사람 감정이라는 게 무서운 것이 그때까진 남편을 믿기도 했고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피어나는 의심도 애써 모른 척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생일이었는데 주말이 겹쳐 오랜만에 남편과 좋은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기대를 했죠. 그런데 남편이 또 출장을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급하고 중요한 출장이라며 서둘러 짐을 챙겨 집을 나서더군요. 눈치를 보아하니 제 생일이란 건 전혀 모르는 듯 했고 전 또 섭섭한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하니 마음을 어지럽히기보단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매년 있는 생일 유난 떨지 말자고, 내년, 내후년엔 더 행복하겠지 하고요. 그렇게 생일날 혼자 집에 있는데 시모가 들이닥치더군요. 보약 한 박스를 들고 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마음에 비수를 내리꽂으며 한약을 주더라고요. 내가 어디 가서 너희를 좀 물었는데 너희가 애가 안 생기는 게 다 너 때문이라고 하더구나. 네? 저요? 그래, 너. 네가 기가 너무 세서 아이도 안 들어서고 우리 아들 일도 잘 안 풀린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너 기도 좀 죽이고 임신도 잘 되는 약으로 지어왔으니 하루에 3번 빼놓지 말고 챙겨 먹거라. 들어보니 정식 한의원에서 지어온 약도 아닌 듯 하더군요. 어디 가서 사기를 당한 것이 분명한데 출처도 불분명한 약을 내밀며 어찌나 생색을 내는지 기가 막혔죠.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이 약까지 지어오신 거예요? 이거 얼만데요? 아니, 거기 어디예요? 연락처 있으면 저 좀 주세요. 왜? 가서 환불이라도 하게? 환불만 하겠어요? 가서 왜 그딴 말을 했는지, 그런 말을 한 근거는 있는 건지 제가 좀 드러나 봐야겠어요. 아서라, 여기 예약도 힘들어서 지인들한테 부탁하고 부탁해서 다녀온 곳이야. 괜히 의심하면 약발만 떨어지니 긴 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단호한 시모를 보아하니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 사기꾼이 몸에 좋다면 돌가루 물도 약물이라며 마실 사람 같아서 더 말해봤자 시간 낭비만 될 것이 뻔했죠. 아, 네, 알겠어요. 거기 두시면 정리해놓고 한 포씩 챙겨 먹을게요. 그래, 얼른 챙겨 먹고 얼른 애나 좀 만들 거라. 네. 다 알겠으니까 이만 돌아가 주세요. 제가 좀 피곤해서요. 다른 날도 아닌 생일에 혼자 있는 것도 서러운데 시모와 실랑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충 알겠다고 하며 시모를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눈치도 없는 시모는 이번엔 잠자리 간섭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너희 잠자리는 가지고 있니? 언제 가졌니? 일주일에 몇 번씩 가지니? 친정엄마도 조심스러워 묻지 않는 잠자리를 왜 시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말 나왔을 때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 이 문제로 괴롭힐 것이 분명해서 한 소리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요즘 바빠서 항상 늦고 피곤해해요. 저희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그런 것까진 묻지 말아주세요. 저 불편해요. 네가 알아서 잘하면 나도 이런 말까지 하겠어? 남자들이 바쁘다고 하면서 밖으로 놔두는 거, 그거 여자가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다. 저도요,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치고서는 할 도리는 다 하고 살아요. 도리? 네가 할 도리는 다 하는데 내 아들이 저리 밖으로 놔둘겠어? 네가 남편 기죽이고 잔소리하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집에는 안 오는 거겠지. 그런 게 아니라 진급 앞두고 정말 바빠서 그런 거라니까요. 제 말을 못 믿겠으면
남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우리 아들 신경 쓰이게 내가 왜 그래야 하니? 난 우리 아들 방해하기 싫다.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비아냥대는 말투로 속을 긁어대니 짜증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시어머니이니 그에 걸맞은 대접은 해주고 싶었는데 또다시 시작된 말도 안 되는 모함에 그만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 다시 물어보자. 너 진짜 우리 아들 기죽이는 거 아니지? 너 대기업 다닌다고 우리 아들 무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냔 말이야. 어머님,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야 믿으실 거예요. 아니,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제대로 듣기나 하세요? 매번 아니라고 해도 똑같은 말, 똑같은 질문. 지겹지도 않으세요? 내가 할 일 없어서 똑같은 말 하는 줄 아니?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잖아.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도 없지. 임신 준비한다고 한 너는 소식도 없지. 정황상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니? 그건 어머님 혼자만의 억측이라고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억측이란 말이 욕도 아니고 비속어도 아닌데 시모는 잘 걸렸다라는 투로 꼬투리를 잡더군요. 그 김에 오늘 제 버릇 좀 고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면서요. 억측? 억측은 무슨? 지금도 봐라. 하늘 같은 시어머니한테도 이렇게 구는데 네 남편한테는 오죽하겠어? 할 말 있으면 따박따박 피곤한 사람 붙잡고 다 했겠지. 사이가 나빠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야. 어머님이 이러지만 않으면 저희 사이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저희가 잘 살기 바라시는 거면 저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얘가 말하는 버르장머리 좀 봐라. 넌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말인 거야? 내가 없는 말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너희 걱정되어서 인생 선배로서 하는 말이지 않니? 그러니까 전 그런 말 따위 필요가 없다니까요. 필요 없다 생각하지 말고 잘 새겨들어. 집안에서 여자보단 남자가 잘 돼야 뭐든 평온한 법이야. 남자 기도 서고 말이야.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요. 시모는 어떻게 해서든 제 입에서 죄송하다, 앞으로 남편 보필 잘하겠다는 말을 끄집어내려고 안간힘을 썼고 전 그 모든 상황이 지긋지긋했습니다. 어머님, 남편은 중소기업 다니는데 저는 대기업이나 다니는 게 그렇게 불만이세요? 그러면 애초에 저 말고 다른 며느리 보셨으면 됐잖아요. 뭐라고?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니?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똑똑한 며느리 봐서 좋다고 노래를 부르셔놓곤 막상 결혼하고 나니 남편이 너무 기우는 것 같아 불안하세요? 말끝마다 내 아들 기죽이지 마라. 내 아들은 대단하다. 잘해주려다가도 어머님 때문에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고요. 오호라, 이게 네 본색이구나. 역시 내 생각이 맞았다니까. 이런 식으로 내 아들 잡았지? 생각이 맞기는 무슨. 어머님은요, 제가 남편한테 12첩 밥상을 차려바치고 무릎을 꿇고 발 마사지를 해줘도 기죽이는 거 아니냐고 물을 사람이에요. 이미 제가 기죽인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사실이 눈에나 들어오겠어요? 시모는 전곡이라도 찔린 듯 얼굴이 붉어진 채로 저를 매섭게 쳐다봤어요. 평소에 저였다면 그쯤하고 상황을 마무리했을 겁니다. 아니, 애초에 한약을 받아들고 적당히 시모의 비위를 맞춰주고 진작 돌려보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제 생일이었고 남편과 내내 사이가 좋지 않았고 늘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시모까지 모든 것이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그렇게 보셔도 어머님이 원하는 상황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가지고 오신 한약은 생각해서 사오신 거니까 일단 받아는 둘게요. 할 말 다 하셨으면 이만 가주세요. 너 지금 나 쫓아내는 거니? 살다 살다 내가 별꼴을 다 당하는구나. 네, 그 마음 저도 잘 알죠. 결혼 하나 했을 뿐인데 저도 별의별 꼴을 다 당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님이 지금 느끼는 그 기분, 전 결혼하고 매번 느끼고 있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쌓인 게 워낙 많아서인지 말도 술술 잘 나오더라고요. 시모는 전곡만 콕콕 찔러대는 말에 얼굴이 터질 듯이 붉어진다 싶더니 이내에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며 제 머리채까지 잡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제 손은 반사적으로 시모의 머리로 향했고 상황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죠. 너 진짜 미쳤니? 어디서 감히 시어머님 머리를 잡아? 그러는 어머님은 왜 제 머리 잡고 있는데요? 그거야. 네가 잡힐 만한 짓을 하니까 그렇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당하고만 있어요? 이 인연이 진짜? 오늘 너 죽고 나 사는 날인 줄 알거라. 그렇게 한참 몸싸움은 계속되었고 젊은 제 체력을 이겨낼 수 없었던 시모가 먼저 백기를 들곤 놔두더라고요. 그리곤 마지막까지 악담을 하곤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오늘 있었던 일 내 아들한테 말해서 네 눈에서 피눈물 흐르는 꼴을 내 꼭 보고야 말 거야. 생일날 남편이 곁에 없는 것도 서러운데 시모까지 그런 난동까지 부리고 돌아가니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제 신세가 불쌍해서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다 잠이 들었고 휴대전화 진동소리에 잠이 깨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다 되어가더군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고 있었고 시간이 시간인지라 스팸 전화는 아니란 생각에 일단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혹시 박준호 씨 보호자분 되시나요? 네, 제 남편인데 왜 그러세요? 혹시 사고라도 났나요? 아니,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싸움이 나서요. 지금 경찰서에 보호자분이 오셔야 하는 상황이라 연락드렸습니다. 여기 땡땡 경찰서인데 지금 좀 오실 수 있을까요? 출장을 간다는 사람이 경찰서에 잡혀 있다니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다 집에서 그리 멀지도 않은 옆 동네의 경찰서에 있다니 이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해할 수 없는 일만 가득한 상황이긴 했지만 생각에 잠겨 있을 시간은 없었고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모도 와 있더라고요. 시모의 시선을 애써 무시한 채 남편을 찾았고 경찰서 의자에 앉은 술에 잔뜩 취한 남편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 자리한 젊은 여자까지 말이에요. 그래요.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척 보아도 20대 중반도 되지 않아 보이는 어린 여자와 다정히 어깨를 기대고 있더군요. 시모도 그런 두 사람을 발견한 뒤였고 저보다 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시모는 재빠르게 남편을 두드려 깨우기 시작했죠. 이 녀석아, 정신 좀 차려봐. 출장 간다는 녀석이 여기에 왜 있는 게야? 이 여자는 누구고? 아파. 때리지 좀 마. 속도 안 좋고 잠도 온단 말이야. 아우, 술 냄새.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우리 아들이 왜 이 경찰서에 있는 거냐고요? 남편을 깨우다 지친 시모는 경찰분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묻기 시작했고 경찰분은 여러 눈치를 살피더니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해 주더군요. 그게 요 앞에 호수 아시죠? 거기 술집에서 싸움을 하셨어요. 저기 있는 젊은 남자분들이랑. 우리 아들이 싸움을요? 그럴 리가 없어요. CCTV는 확인해 보셨나요? 지금 생사람 잡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CCTV 다 확인해 봤고요. 본인도 인정하고 진술 끝난 상태입니다. 저 여자분이랑 같이 술집에 있는데 저 젊은 남자분들이 저 여자분한테 같이 술 한잔 하자고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화나서 먼저 때렸다고요. 우리 아들이요? 저 여자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 아들이 그런 짓까지? 그럴 리가 없다고요.
저희는 그런 것까지 모르고요. 어쨌든 있었던 사실만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보호자분 오셔야 한다니까 어머님이랑 아내분 부르셨고요. 한사코 두 분 다 오셔야 한다고 해서 두 분 다 불러드렸으니 얼른 깨워서 데리고 가세요. 들어보니 가관이더군요. 그간 왜 남편 행동이 바뀌었나 했더니 일이 바빠서가 아닌 외도나 저지른다고 예민하게 굴었던 것이더라고요. 유난히 헬쑥해진 얼굴도 두 여자를 오가다 보니 그랬던 것이었고 출장이 잦았던 것도 외도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날 제 생일도 잊은 남편놈은 상간녀와 함께 불륜의 메카로 불리우는 호수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고 거기에서 상간녀로 인해 싸움까지 난 것이었습니다. 술에 얼마나 취한 것인지 보호자를 부르라는 경찰분의 말에 저와 시모의 번호를 주며 둘 다 부르라고 우겼고 추악한 외도 사실을 저에게 들키게 된 것이었죠. 경찰분도 제 눈치를 보며 더는 곤란하니 묻지 말란 식으로 말을 끊었는데 시모만 급하게 큰 소리로 그럴 리가 없다. 분명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라며 상황을 부인하기 시작했죠. 너 진짜 정신 안 차려? 얼른 일어나서 아니라고 네 입으로 말하란 말이야. 무슨 사정인지 네가 말해보란 말이야. 엄마, 그만 좀 때려. 아프단 말이야. 맞다. 엄마, 인사해. 우리 회사 신입사원 김희영. 예쁘지? 우리 회사에서 제일 어리고 제일 예뻐. 내 애인이다. 시모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갔고 저는 생각 자체가 사라지더군요. 화가 나지도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저 기가 막혔죠. 콧방귀를 끼며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니 시모가 저에게 다가와 어떻게 해서든 상황을 무마해보려 애쓰더군요. 아가야, 그게 저 녀석이 지금 술에 많이 취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구나. 오해하지 말고 일단 내일 다시 이야기 나눠보는 건 어떠니? 어머님, 혹시 그거 아세요? 오늘 제 생일이에요. 뭐? 그게 남자가 큰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건 잊을 수도 있고 그런 거야. 지금 일도 그래. 신입사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출장을 함께 온 직원인가 보구나. 그렇고 말고. 기껏 생각해낸 말이 젖따위니 기분이 점점 나빠지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바보인 줄 아세요? 이 사람 부산 출장이라고 짐까지 야무지게 싸서 갔어요. 여기가 부산인가요? 그게 출장지가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아까 경찰분들이 하는 말 같이 들었잖아요. 여자 때문에 싸웠다고.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그거야, 부하 직원이 괴롭힘 당하는 줄 알고 그랬을 거다. 우리 아들이 워낙 정의감이 넘치지 않니? 그럼 저 인간 입으로 애인이라고 어머님께 소개한 건요? 말은 되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든 변명을 해대던 시모도 마지막 물음에 할 말이 없는데 입을 다물더군요. 그리곤 이내에 더는 가망조차 없다 싶었는지 뻔뻔하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에휴, 그래. 내 아들이 네 생일날 거짓말하고 다른 여자랑 있었어. 그게 왜? 뭐가 어쨌다고 그렇게 인상 팍 쓰고 시어미를 쥐잡듯이 잡니? 어머님이 제발 저려서 쩔쩔맨 적은 있어도 제가 쥐잡듯 잡은 적은 없는데요. 이 와중에도 모함을 하시네요. 참 대단하세요. 어쨌든 남자들이 큰 일을 하다 보면 잠시 한눈도 팔고 그러는 거야. 그 정도는 네가 당연히 이해하고 살아야지. 큰일로 따지면 제가 더 큰일을 하는데 그러면 저도 바람 피워도 되겠네요? 이 건방진 것이 어디 감히 시어머니 앞에서 바람 피운다는 이야기를 해? 제가 지금 그런 거 따지게 생긴 줄 아세요? 지금 당장 저 인간 씹어먹어도 속이 안 풀릴 것 같다고요. 그런데 뭐요? 남자가 뭐가 어쩌고 저쩌요? 그게 지금 저한테 할 말이에요. 냉정히 가라앉았던 감정은 시모가 입을 떼면 뗄수록
이성을 잃을 만큼 달아올랐고 뻔뻔하게 나오던 시모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또 태세를 바꿔 빌기 시작하더군요. 그래, 네 심정 어떤지 안다. 그냥 바람을 피웠다고 해도 기가 막히는데 하필 네 생일날 이런 꼴까지 보게 됐으니 속이 많이 상했겠지. 내가 대신 사과하마. 미안하다, 아가야. 이런 일 때문에 이혼할 것도 아니고 너도 적당히 하고 넘어가 주려무나. 누가 그래요? 이런 일 때문에 이혼 안 한다고? 설마 너 이혼할 거니? 네, 이혼할 거예요. 지금은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누가 남편 외도를 참고 살아요. 그것도 이런 꼴까지 다 봤는데 제가 미쳤다고 참고 살아요? 아가야, 다시 생각해보려무나. 내 아들이 이혼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혼남 되면 회사에서 평판도 나빠질 테고 앞길에 얼마나 큰 지장이 되는지 알고 있지 않니?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보다 더 빠르게 경찰분들이 헛웃음을 치며 한숨을 쉬시더군요. 그 말 들으니 더 이혼해야겠네요. 전 절 배신한 저 인간이 잘 먹고 잘 사는 꼴은 절대 보기 싫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때까지 같이 산 정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생각해보렴. 너도 이혼녀 되면 좋은 거 하나 없지 않니? 참고 사는 거보다 이혼녀 되는 게 저의 정신건강엔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술에 취한 아들이랑 새 며느리 잘 챙겨서 가세요. 아가야! 아가야! 절규에 가까운 소리를 내며 시모가 불렀지만 그대로 경찰서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나니 그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남편이었기에 그 배신감은 정말 말로 다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감을 원동력 삼아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이 원통스러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려줄 수 있을지 말이에요. 그리고 기다리던 해는 떠올랐고 전 곧장 한약을 챙겨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어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알아본 직원들이 인사를 건네주더라고요. 친절하게 사무실까지 안내도 해주어 쉽게 사무실에 도착한 저는 바로 상간녀를 찾았어요. 과장 부인이 신입사원을 찾는 것이 아무래도 이상했는지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상간녀의 자리를 알려주었고 언뜻 보니 자리에 엎드려 있는 상간녀가 보이더군요. 전 상간녀를 향해 가며 한약 한 포를 뜯었고 상간녀를 불러 저를 보게 한 후 그대로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누구? 사모님! 처음엔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고함을 지르던 상간녀는 이내 저를 알아봤는지 사색이 된 얼굴로 보더군요. 맛이 어때? 네 예비 시어머니가 점집에서 임신 잘 되는 약이라고 비싼 돈 주고 지어온 약이라던데. 아, 참고로 난 한 포도 안 먹었으니까 네가 다 먹어. 나보단 네가 이세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네. 사모님, 그게 아니라. 상간녀는 저에게 무어라 말하려 했지만 말할 시간도 주지 않고 가위 하나를 들고 쉴 새 없이 한약을 뜯어 상간녀 머리 위로 들이부어 버렸네요. 지은 죄는 아는 것인지 아무 반항도 없이 그대로 당하고 있더라고요. 사무실 바닥이 한약으로 흥건해질 때쯤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남편이 달려왔고 저의 손목을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죠. 여보, 그만 좀 하고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엄마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거야. 오해? 무슨 오해? 당신이 내 생일날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이 어린 거랑 좋은 시간 보낸 거? 아니면 이 어린 것 때문에 쌈박질하다가 경찰서까지 간 거? 뭐가 오해인데? 전 일부러 언성을 높여 외치듯 말했고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주변 눈치를 보더군요. 그게 일단 나가서 이야기하자. 당신이 여기서 이러면
앞으로 내가 회사 생활은 어떻게 해? 일단 나가기만 하면 내가 천천히 다 설명할게. 설명? 나 그딴 거 필요 없어. 당신이 그날 경찰서에서 이 어린 거 어머님한테 애인이라고 소개한 거 기억 안 나? 이미 들을 설명 다 들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건 내가 너무 취해서 헛소리 한 거라니까. 취중 진담이겠지. 됐고, 이혼하자고 말하려고 왔어. 곧 소장 보낼 테니까 시간 끌지 말고 이혼해. 그렇게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이혼 통보를 했고, 남편은 현실 부정을 하듯 고함을 지르더군요.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러면 내가 참고 살 줄 알았어?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는 생각 안 해. 화난 거 알아. 이해해. 나 같아도 화날 거고 배신감 느낄 거야. 그래도 이혼은 아니지. 회사까지 찾아와서 이 정도 화풀이 했으면 됐지. 꼭 이혼까지 해야겠어? 왜 당신이 이 정도면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해? 배신을 당한 피해자는 난데. 피해자라는 말까지 할 상황이야? 그냥 바람이야. 스쳐가는 바람. 어쩌다 보니 잠시 예쁜 꽃에 홀려서 한눈 좀 판 것뿐이라고. 그게 이혼까지 할 만큼 큰 잘못은 아니잖아. 이혼만으론 성에 차지 않을 것 같아 회사까지 찾아온 것인데 남편 놈은 이혼까지 할 만큼의 잘못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는 것인데 남편 놈은 탄성이 터질 정도로 뻔뻔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상간녀와의 관계를 딱 자르고 나오자 상간녀도 기분이 나빴는지 버럭하고 나서더라고요. 오빠, 아니, 과장님. 상황이 상황인지라 제가 웬만하면 듣고만 있으려고 했는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잠시 한눈 판 거라고요. 언제는 나 하나뿐이라고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오고 싶다는 사람이 누군데? 너 입 안 다물어? 나설 자리 안 나설 자리 분간 못해?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겠다는데 나설 자리 분간까지 해야 하나요? 사모님, 이 남자 완전 쓰레기예요. 저도 뭐 할 말은 없는데 이 남자가 먼저 시작한 거라고요. 야, 너 진짜 미쳤어? 어린 게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도움이나 주려고 했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움 같은 소리 하네. 어린애 꼬셔서 불륜이나 저지르는 게 도움이에요? 꼬셔? 내가? 널? 먼저 몸으로 들이댄 게 누군데? 내가요? 먼저 주말마다 연락해서 밥 사준다, 커피 사준다, 드라이브 하자 한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딴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다 남아있는데 다 보여줄까요? 난 그런 적 없으니까 괜히 사람 모함 그만하고 조용히 하고 있어. 여보, 이 여자 말 믿는 거 아니지? 다 거짓말이야. 나 이 여자 말처럼 그렇게 진지한 사이 아니었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었다고. 사랑 아니었어. 상간녀의 입을 막은 남편은 서둘러 저를 향해 변명을 했고 전 그 모습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네가 판단하냐고. 스쳐가는 바람? 그건 바람이 아니야. 바람은 맞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깊은 사랑까진 아니야. 어쨌든 외도는 외도고 바람은 바람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할 거니까 더는 긴 말하지 말고 이혼할 준비나 해. 곧바로 뒤돌아 그 자리를 나와버렸고 등 뒤로 서로의 탓을 하며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죠. 제가 다녀간 후 탕비실 머그잔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 정도로 소문이 쫙 퍼졌고 상간녀는 칼같이 잘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무슨 수를 쓴 것인지 3개월 감봉으로 끝이 났고 상간녀가 발목을 잡을 것 같자 남편 놈은 연락도 끊어버렸다고 하더군요. 회사도 잘리고 남편과의 연락도 끊겨버린 상간녀는 고맙게도 회사까지 찾아가 난동을 피워주었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남편 놈이 신입사원을 건드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한바탕 난리가 났고 결국 남편도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상간녀를 다시 보게 된 건
법원에서였어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 때문에 남편과 함께 어쩔 수 없이 마주치게 되었죠. 난동 부린다고 고생했다는 말 정도는 해주려고 했는데 어디선가 시모가 나타나 상간녀의 머리채를 낚아채더라고요. 이것이 너 때문에 결국 내 아들까지 회사에서 잘렸다며? 내가 오늘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이 할머니가 미쳤나? 이거 못 나요? 너 같으면 놔주겠어? 네 머리털을 다 뽑아놔도 내 화가 풀리지 않을 지경인데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내 아들까지 벼랑 끝으로 밀어? 시작한 사람은 두 사람인데 왜 나만 끝을 봐야 해요? 그렇게는 못하죠. 누구 좋으라고. 상간녀도 대단한 게 시모에게 잡힌 채로 한마디도 지지 않고 대응하더라고요. 시모는 그 반응에 더욱 거친 행동이 나왔고요. 이것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릴 거야? 기어코 오늘 피를 봐야 정신을 차릴 거야? 마음대로 다 해보세요. 대신 다 끝나고 난 뒤에 후회나 하지 마세요. 무릎 꿇고 울고불고 빌어도 합의는 없다고요. 합의? 그딴 거 필요 없다 이거야. 오늘 제대로 날 잡았구나 날 잡았어. 그래, 할 만큼 해. 내가 많이 다치면 다칠수록 누구 손해인지 두고 보자고. 이참에 병원 구경이나 실컷 해야겠다.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싸움은 상간녀의 두피에 상처가 나고 나서야 남편이 말려 끝이 났습니다. 결국 피까지 본 상간녀는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고 시모는 그 자리에서 끌려가게 되었죠. 마지막까지 어찌나 볼만한 구경거리가 많은지 지루하지 않은 이혼 소송이었네요. 상대방 상황이 개판 5분 전이든 말든 전 조용히 이혼 준비를 서둘렀고 소송 결과 만족스러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도 잘 받아냈고 재산 분할도 잘 받았어요. 상간녀 위자료도 받았고 두 사람에게 사회적으로도 망신까지 잘 주었죠. 그 덕에 전 남편은 거짓골에 당장 취업도 어려운 지경이 되었고 상간녀는 젊은 나이에 불륜녀 딱지를 붙인 탈모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끝이 났냐고요? 아니요. 설마요. 스쳐가는 바람이라며 미안하다는 말은 끝까지 안 턴 전 남편이 이도 안 되는 거짓 신세가 되자 찾아오더군요. 눈물까지 흘리며 말이에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진짜 당신한테 할 말이 없다. 여보는 무슨? 그렇게 부르지도 마. 우리 이혼한 거 잊었어? 당신이 자초한 이혼이었잖아. 안 잊었어. 매일같이 그 순간을 후회하고 있어. 내가 당신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땐 정말 내가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 기댈 곳이 필요했어. 신입사원한테 기대는 직장 상사라. 그거 참 참신하긴 하다. 그래서 신입사원 들어올 때마다 그렇게 추파를 던졌어? 들어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던데? 그건 그 여자가 다 모함한 거라니까. 다 사실이 아니라고. 사실이든 아니든 나하고는 이제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 이혼했고 더는 그런 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나한텐 중요한 건 당신이 다신 날 안 찾아오는 거야. 그렇게까지 딱 자르지 마. 나도 양심상 당장 다시 살자는 말하려고 온 건 아니야. 그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말 하고 싶어서 왔어. 내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기회를 좀 주면 안 될까? 자기랑 결혼 한번 했던 것이 무슨 벼슬도 아니고 어쩌면 저리도 뻔뻔하게 굴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심지어 이혼 사유도 보통 이혼 사유가 아니잖아요. 그런 이유로 이혼까지 당해놓고 기회 타령이나 하는 전 남편에게 화가 치솟았어요. 넌 진짜 내가 만만하구나. 우리 이혼 사유가 다른 이유도 아닌 외도야 외도. 나 말고 어린 년 좋다고 가놓고선 이제 와서 기회? 무슨 기회? 널 이 세상에서 없애버릴 기회라도 줄까? 무섭게 왜 그래? 당신 나 많이 사랑했잖아. 그런 좋았던 세월을 생각해서 나한테 기회 한 번 더 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내가 이딴 인간인 걸 모르고 내 인생을 허비했구나라는 생각이요. 누굴 원망하고 싶지도 않고 그저 제가 한심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는 한심하단 생각이 들지 않게 확실히 하기로 했어요. 아 뜨거워 하고 다신 찾아올 생각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했죠. 야, 정신 차려. 좋았던 세월은 지나갔고 지나간 시간은 네가 무슨 생쇼를 해봤자 돌아오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꺼져. 차마 적진 못했지만 욕설을 섞어가며 제 심정을 전하자 전 남편 놈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발악을 하듯 제 팔을 붙들고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마지막 본때를 보여줄 요량으로 있는 힘껏 남편의 뺨을 올려붙였네요. 다시 찾아오잖아? 내 손 더럽힐 필요도 없이 경찰 부를 거야. 그리고 무슨 수를 쓰든 거기에서 못 나오게 해줄 테니까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찾아와. 알겠어? 정말 이렇게까지 나올 거야? 이렇게까지 나오게 만든 사람이 너야 너. 양심도 없이 어딜 찾아와서 기회 타령이야? 얼른 가. 다신 찾아오지 말고. 그렇게 돌아간 전 남편은 더는 찾아오지 않았고 그 뒤로 전 남편은 볼 것도 없이 한심한 꼴로 전 시모랑 오손도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네요. 가정 소중한 줄 모르고 허칫거리하고 다니더니 그 꼴 좋다고 생각했네요. 그 후 전 일단 부모님이 계신 지역으로 이사를 하며 이직도 했습니다. 사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심적으로 힘들기도 했고 전 남편과 전 시모가 또 찾아올까 걱정이 크기도 해 내린 결정이었죠.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랴 여러 가지 상처를 털어내랴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아빠가 저를 꽉 안아주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딸, 많이 힘들지? 원래가 그런 거야. 나쁜 사람이었지만 우리 딸이 많이 사랑했고 한때는 전부였던 사람이었잖아. 그런 사람이랑 그런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되겠소? 아빠, 다들 나같이 힘든 거겠지? 그럼 다들 힘든데 표현을 안 하는 것뿐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독으로 삭히다 크게 힘든 날이 꼭 온다. 그러니까 우리 딸은 다 표현하고 다 힘들어하고 난 후에 훌훌 털고 일어나. 그러면 되는 거야. 알겠지? 아빠, 엄마, 걱정만 끼치고 미안해. 걱정은 무슨. 아빠는 우리 딸이 당연히 힘든 시기를 씩씩하게 이겨낼 거라 믿어서 그런지 걱정 하나도 안 되는걸. 그러니까 너나 우리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울고 힘들어하고 다시 시작해. 심한 상처일수록 깨끗하게 나아야 새살이 돋아나는 법이니까. 누구나 해줄 수 있는 저 말이 아빠의 입을 통해 나오니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더욱 와닿기도 했고요. 그날 아빠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빠의 말처럼 울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웃으며 회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긴 터널에도 끝이 있듯 저 역시 오랜 회복의 시간 끝에 밝은 햇빛을 보게 되었고 지금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많은 고민을 했던 이사와 이직이 결국 저를 다시 일어나게 한 원동력이 된 것이죠. 요즘엔 회사 생활도 적응을 끝냈고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열 생각이 없었던 저를 꾸준히 좋아해준 다정하고도 배려심 깊은 남자입니다. 아직 결혼 생각은 없지만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 선은 긋지 않고 진중하게 잘 만나보려고요. 이로써 제 사연은 끝이 났네요. 사연을 쓰겠다고 마음먹을 때까지만 해도 저와 비슷한 이유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다 쓰고 나니 제가 무슨 위로나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마디 드리자면 이혼, 남들이 쉽게 말하듯 별거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저처럼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도 만나야 하고 그에 따른 돈도 들고 혹시나 아이가 있으시다면
양육권 문제도 있고 말이에요. 별게 아니라고 하기엔 돈도 시간도 감정도 많이 소모되는 아주 큰 일이죠. 그런데 남편의 외도, 부부 갈등, 그리고 시댁의 일방적인 과한 요구와 간섭, 부당한 대우 등 이 모든 이혼 사유를 참고 살 만큼 이혼이 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갉아먹으면서 몸도 마음도 병드는 것보다야 이혼하고 내 삶을 사는 게 더 나은 선택인 거죠. 분명 힘들겠지만 저처럼 또 다른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분명 다른 행복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포기하고 주저앉지 말고 큰 용기 한번 내보시길 조심스럽게 바라봅니다. 긴 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